셜록 홈즈. 빨강머리 연맹. 작년 가을 어느 날 나는 친구 셜록 홈즈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그는 나이 지긋한 신사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뚱뚱하게 살이 찐 그 신사의 얼굴은 붉었고 머리카락은 불타는 듯 빨갰다. 손님이 계셨군. 미안하네. 대화를 방해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홈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방 안으로 잡아 끌더니 문을 쿵 하고 닫아버렸다. 마침 잘 왔네, 왓슨.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그럼 나는 옆방에서 기다리겠네.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홈즈는 빨간 머리카락의 신사에게 나를 소개했다. 윌슨 씨, 이 친구는 내 동료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내게 도움을 주었죠. 당신이 의뢰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도와줄 겁니다. 윌슨이라 불린 뚱뚱한 신사가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퉁퉁하게 살이 오른 눈꺼풀 속에 있는 자그마한 눈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듯했다. 그 소파에 앉게나.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자신도 팔걸이가 달린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양손을 세우고 손가락 끝을 맞대 산처럼 만들었다. 그가 생각에 잠길 때면 늘 취하는 동작이다. 이보게 왓슨. 자네도 나처럼 뻔하고 지루한 일상과 관습을 벗어난 특이한 일들을 좋아하지? 자네가 그동안 내 수사 기록을 열심히 작성해서 편해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모험담에 갖가지 장식까지 붙여주고 말일세. 난 자네가 해결한 사건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을 뿐이네.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메리 서덜랜드 양이 의뢰한 간단한 사건을 조사하기 전이었을 거야. 신기한 일이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찾고 싶다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일세. 왜냐하면 현실은 그 어떤 공상보다도 훨씬 더 기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랬지. 미안하지만 그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네. 그래, 왓슨.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엔 내 의견에 따르게 될 걸세. 그렇지 않다면 신문이 날 정도로 실제 사례를 자네에게 보여주지. 그러면 자네의 논리도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거야. 어쨌든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제이베스 윌슨 씨가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근래 보기 드문 신비로운 사건이 될 것 같아.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가장 기괴하고 보기 드문 사건은 큰 범죄보다는 오히려 작은 사건 안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지. 범죄가 일어났는지도 모를 일 속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윌슨 씨가 의뢰한 사건도 지금 들은 이야기만으론 범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건의 주의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윌슨 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첫 부분을 듣지 못했고 이야기가 실로 묘했어. 나도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소엔 사건의 경위를 듣고 작은 힌트를 얻기만 하면 내 머릿속에 저장된 과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 그것을 참고해서 해결 방안을 세우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군요. 뚱뚱하게 살이 찐 빨강머리의 의뢰인은 조금 자랑스럽다는 듯 가슴을 펴더니 두꺼운 외투의 안쪽 주머니에서 지저분하고 꼬깃꼬깃한 신문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무릎 위에서 신문의 주름을 펴면서 광고란 쪽으로 시선을 떨어뜨렸고 난 그동안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봤다. 홈즈에게 배운 대로 신사가 입고 있는 옷과 태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거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뚱뚱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굼떠 보이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영국 상인이었다. 조금 헐렁한 회색 줄무늬 바지에 그다지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검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 단추는 아랫단추만 빼고 전부 풀어져 있었다. 빛바랜 갈색 조끼 위에는
노쇠로 만든 엘버트형 굵은 시계줄이 늘어져 있었는데 그 끝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조그만 금속이 장식으로 달려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의자 위에는 달아빠진 중산모와 주름진 벨벳 목깃이 달린 낡은 갈색 외투가 걸려 있었다.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머리카락이 불타는 듯 빨갛다는 것과 억울함에 찬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알아낸 것이 없었다. 셜록 홈즈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내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리고 내가 좀 알려달라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자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분은 예전에 손을 사용하는 육체 노동에 종사했고 코담배를 좋아하며 프리메이슨 회원이야. 그리고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최근엔 글씨를 상당히 많이 쓴 듯하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일세. 나머진 잘 모르겠어. 이 말을 듣고 윌슨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검지로 신문을 누른 채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손을 사용하는 노동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죠? 사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할 나이에 처음 한 일은 배 만드는 목수짓이었습니다. 손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왼손보다 오른손 근육이 더 발달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코담배는? 그리고 제가 프리메이슨 회원인 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현명한 손님에게 신뢰가 될 테니 생략하죠. 게다가 당신은 프리메이슨의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삼각자와 컴퍼스로 만든 장식핀을 가슴에 달고 있으니까요. 이런 깜빡했습니다. 그렇다면 글씨를 많이 썼다는 사실은? 오른쪽 소매깃부터 위쪽으로 약 12cm 정도 되는 부분까지 번들번들 빛나고 있군요. 그리고 책상에 닿는 부분인 왼쪽 팔꿈치에 만질만질한 헝겊을 댔으니 달리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그럼 중국에 다녀온 것은? 오른쪽 손목 바로 위에 물고기 문신이 보입니다. 그건 중국에서만 새길 수 있는 것이죠. 문신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한 적이 있고 관련 잡지에 글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비늘을 그렇게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은 중국에만 있고요. 게다가 시계줄에 중국 동전을 끼워 놓았으니 금방 알 수 있죠. 윌슨이 실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난 또 뭐라고? 처음엔 아주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뭐 별거 아니었군요. 이보게 왓슨. 내가 쓸데없이 구구절절 설명한 것 같군. 미지의 것은 모두 위대해 보인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다가는 미미한 나의 명성도 곧 사그라지겠어. 그건 그렇고 윌슨 씨, 아직 광고를 못 찾았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아니, 찾았습니다. 윌슨은 굵고 붉은 빛이 도는 손가락으로 광고란의 중앙 부분을 가리켰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나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거기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빨강머리 연맹. 미국 펜실베니아주 레바논의 고 이제키아 홉킨스 씨의 유언에 따라 결성된 이 연맹에 새로운 빈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회원은 극히 형식적인 일만 하면 되며 그 보수로 주 4파운드의 급여를 받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21세 이상의 붉은 머리를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11시에 플리트가의 포프스 코트 7번지에 있는 연맹 사무실로 와서 던컨 로스에게 신청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이 광고를 2번 거듭 읽은 뒤에 큰 소리로 물었다. 홈즈는 기분이 좋을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흔들며 껄껄 웃었다. 정말 특이하지 않나? 윌슨 씨,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과 집안 사정, 그리고 이 광고 때문에 당한 일까지 모두. 왓슨, 자네는 우선 그 신문의 이름과 날짜를 메모해 주게. 1890년 4월 27일자 모닝 크로니클. 약 2달 전 신문일세. 고맙네. 이제 말씀해 주시죠, 윌슨 씨. 윌슨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을 시작했다. 홈즈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런던의 중심지 가까이에 있는 코버그 광장에서 작은 전당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크지도 않고 그나마 요즘엔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엔 점원을 2명이나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1명밖에 없죠. 그 점원에게도 월급을 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점원은 일만 배우면 된다며 다른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점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제가 부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죠. 그 기특한 청년의 이름이 뭡니까? 홈즈가 물었다.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사람인데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청년이라고 부를 만큼 젊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점원도 없을 겁니다. 똑똑하기도 해서 마음만 먹는다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지금의 2배 정도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특별히 다른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적은 급료도 괜찮다고 하는 점원을 두셨다니 당신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점원도 이 광고만큼 특이한 사람이군요. 사실 그 사람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스폴딩처럼 사진에 미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조금 진지하게 일을 배워야 할 때도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셔터를 눌러댑니다. 그러고는 마치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하실로 들어가 현상을 하죠. 그것이 가장 큰 결점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일을 잘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폴딩 말고는 간단한 요리와 청소를 해주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1명 더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입니다. 제 아내는 죽었고 다른 가족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셋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꾼돈을 갚을 정도는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신문 광고가 그런 생활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8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스폴딩이 이 신문을 가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왜 제 머리카락은 빨갛지 않을까요? 왜 그러나? 제가 물었습니다. 빨강머리 연맹에 결혼이 생겼어요. 여기 회원이 된다는 건 큰 행운이나 마찬가지죠. 회원이라면 누구나 조금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회원이 부족해서 연맹에서는 돈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썩일 지경이랍니다. 제 머리카락이 빨간색으로 변해버리면 좋으련만.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한미천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홈즈 선생님, 저는 늘 집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누가 작은 소식이라도 가져오면 바로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제가 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저를 찾아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몇 주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장님, 빨강머리 연맹에 대해서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스폴딩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습니다. 금시초문일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장님은 거기에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계신데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나? 뭐 1년에 겨우 200파운드 정도는 생기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일이 아주 쉬워서 사장님처럼 장사하는 분들이 하기에 적합하죠. 홈즈 선생님,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혹했을지 짐작하고도 남겠죠? 지난 몇 년간 전당포 운영도 시원찮았는데 다른 일을 해서 1년에 2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니 그 얼마나 고마운 소리입니까? 스폴딩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스폴딩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읽으면 아시겠지만 연맹에 공석이 생겼대요. 여기에 자세한 문의처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빨강머리 연맹은 이제키아 홉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만들었답니다. 원래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빨강머리라 빨강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동정했고 결국 이런 이상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관리위원회에 막대한 재산을 맡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빨강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나눠주라고 했다지 뭡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주 간단한 일만 하면 굉장한 급료를 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빨강머리 사내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자격 요건을 보세요. 런던에 사는 성인 남성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백만장자가 젊었을 때 런던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보답하려는 거래요. 그리고 빨강머리라 해도 색이 옅거나 검은빛이 돌아서는 안 되고 불타오르듯이 새빨간색이 아니면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긴 고작해야 수백 파운드 때문에 사장님이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제 머리는 숱도 많고 아주 새빨간색입니다. 세상에 머리가 저보다 더 빨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스폴딩이 이 연맹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기에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녀석도 그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매우 기뻐하는 눈치였고요. 우리 두 사람은 광고에 실린 번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광경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머리에 조금이라도 붉은 빛이 도는 남자들이라면 전부 몰려와 일제히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광고 한 번으로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블리트가는 머리가 빨간 사람들의 물결로 숨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프스 코트는 오렌지 장수의 짐수레처럼 빨강 머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레몬 같은 색, 지푸라기 같은 색, 오렌지색 벽돌색, 사냥개 아이리시 세터처럼 빨간색, 간처럼 빨간색, 흑빛이 도는 빨간색 등등 그야말로 별별 빨강 머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폴딩이 말한 것처럼 불타오르듯이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서 전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폴딩이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사람들을 밀치고 젖히고 해집고 가서는 사무실로 오르는 계단까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기대에 부풀어서 올라가 있는 사람과 실망한 표정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죠. 저와 스폴딩은 간신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드디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 윌슨은 고담배를 한껏 들이키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사무실 안에는 나무 의자 2개, 소나무 판자로 만든 소박한 탁자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탁자 건너편에 저보다도 더 빨간 머리를 가진 작은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신청자가 들어올 때마다 두어 가지 질문을 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 탈락시키곤 했습니다. 빨강머리 연맹의 회원이 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되자 그 사내의 표정이 확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와는 달리 아주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처럼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이분은 제이베스 윌슨이란 분입니다. 연맹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죠. 스폴딩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야, 이런 적임자가 있었다니.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 분입니다. 이렇게 멋진 빨간 머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사내는 그렇게 대답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 머리카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기에 얼굴이 벌개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서는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더니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눈물까지 글썽이시는군요. 큰 실례를 범했지만 지금까지 가발에 2번, 염색에 1번 속아서요. 구두방에서 쓰는 왁스로 속이려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간교하면은 정말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그 사람은 창가로 가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합격자가 정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실망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이내 뿔뿔이 흩어져 떠났고 이제 빨강머리는 그 작은 사내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던컨 로스라고 합니다. 작은 사내가 예를 갖춰 이름을 밝힌 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위대한 분이 베푼 재산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윌슨 씨, 결혼은 하셨습니까? 가족은요? 저는 가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맹은 빨강머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신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은 나도 불합격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사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겠지만 당신처럼 멋진 머리카락을 가진 분은 예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게 조금 난처한 점이긴 한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사장님, 그거라면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신 가게를 볼 테니까요. 스폴딩이 말했습니다. 이곳 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제가 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선생님, 전당포는 대체로 저녁 시간에 가장 바쁩니다. 특히 급여가 나가는 토요일 직전인 목요일과 금요일 밤이 제일 바쁘죠. 그러니 아침 한나절만 잠깐 돈벌이를 하러 나가기에는 아주 좋은 장사입니다. 거기다 스폴딩은 사람이 좋아서 무슨 일이든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잘 됐군요.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4파운드입니다. 일은요? 일이라고 해도 형식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무 시간에는 쭉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건물 안에는 있어야 해요. 만약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영원히 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건 유언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일하면 되니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나 장사 때문에 나가야 할 때라도 말이죠. 그런데 일은 어떤 겁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저쪽 책장에 한 권이 있습니다. 잉크와 펜, 앞지는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 이 탁자와 의자를 쓰시고요. 내일부터 와주실 수 있습니까? 올 수 있고 말고요. 그럼 제이베스 윌슨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연맹에 들어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스는 인사를 하고 우리를 배웅해 줬습니다. 스폴딩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들뜬 마음으로 그 일만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자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일이 장난 같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상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도 그렇고 겨우 백과사전 필사하는데 일주일에 4파운드라는 거금을 준다는 소리를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스폴딩은 거짓일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래도 일단 가보기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잉크 한 병과 거위 깃털로 만든 펜 그리고 풀스캡한 종이 7장을 사서 포프스 코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탁자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규칙대로 일을 시작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덩컨 로스 씨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A 항목부터 쓰기 시작하자 덩컨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때때로 돌아와서 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몇 장의 종이를 보고 칭찬하고 저를 배웅한 다음 사무실의 문을 잠그더군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 주 토요일이 되자 로스 씨가 일주일분에 급여라며 1파운드짜리 금화 4개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로스 씨는 오전에만 한 번 나오더니 나중엔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로스 씨가 나타날지 몰랐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잃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8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수도 원장, 공술, 갑옷, 건축, 아티카 등 A 항목을 써나가면서 이대로라면 곧 B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값만 해도 벌써 만만치 않게 지출했고 제가 쓴 종이로 선반 하나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10시에 사무실로 나갔더니 문은 잠겨 있었고 문 한가운데는 앞쪽으로 박아놓은 사각형의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윌슨은 이렇게 말하며 편지지만한 하얀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빨강머리 연맹을 해산함. 1890년 10월 9일. 셜록 홈즈와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냉정하기 짝이 없는 글귀와 그 너머로 보이는 윌슨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은 모조리 사라졌고 그저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뭐가 그렇게 우습단 말입니까? 빨강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부분까지 얼굴이 벌겋게 물든 윌슨이 소리질렀다. 그렇게 사람을 비웃을 거라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홈즈가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윌슨을 다시 의자에 앉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사건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사건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우습기는 하군요. 그런데 윌슨 씨, 사무실 앞에서 이 종이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적이었소.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무엇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1층에 살고 있는 회계사더군요. 그런데 빨강머리 연맹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던컨 로스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오실 신사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빨강머리 말이오.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모리스요. 변호사인데 새로운 사무실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우리 사무실을 쓰고 있었소. 어제 새 사무실로 이사 갔소.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무실로 가면 되겠지. 주소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인트 폴 성당 근처에 있는 킹 에드워드 17번지요.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족을 만드는 공장만 있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윌리엄 모리스와 던컨 로스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스폴딩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녀석도 뾰족한 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편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였는데 그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잃다니 예전에 선생님이 곤란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주신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기꺼이 이 사건을 맡도록 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진귀한 사건이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일주일에 4파운드나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잃었으니까요. 이번 주 급료도 아직 못 받았고요. 당신이 기상천외한 그 연맹에 불만을 품을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백과사전에 A 항목에 실린 지식을 얻었고 거기다 지금까지 30파운드 넘게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그 녀석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난이었다면 왜 그랬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32파운드는 너무 큰 돈이니까요. 그런 점은 내가 조사해서 속 시원히 알려드리죠. 먼저 두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윌슨 씨, 처음 당신에게 광고를 보여준 그 점원은 언제부터 가게에서 일했습니까? 그 신문 광고가 나기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어떻게 가게에서 일하게 됐죠? 구인 광고를 냈었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나요? 아니요. 12명은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고용했습니까? 사람이 좋아 보였고 보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보수가 다른 사람의 반 정도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스폴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격은 작고 뚱뚱한 편인데 몸이 아주 민첩합니다. 30은 넘은 듯하고 얼굴에 수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산 때문에 화상을 입은 듯한 하얀 반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홈즈는 조금 흥분했는지 자세를 바꿔 앉으며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양쪽 귀에 귀걸이를 끼우는 구멍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시들이 뚫어놓았다고 했습니다. 홈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은 아직 가게에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윌슨 씨가 없어도 가게가 안전할까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침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윌슨 씨. 하루나 이틀쯤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한 내 의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자 홈즈가 내게 물었다. 왓슨, 자넨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난 전혀 모르겠네. 정말 이상한 사건이군. 나는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건이 기묘하게 보일수록 속사정은 간단한 경우가 많지. 평범한 얼굴일수록 더 기억하기 어렵듯이 평범하고 특징 없는 사건일수록 해결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야. 어쨌든 이번 사건은 서둘러 해결해야 하네. 지금부터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내가 말했다. 담배를 피워야겠네. 이번 사건은 파이프로 담배를 3번만 피우면 해결될 문제야.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50분 정도는 나에게 아무 말도 말아주게나. 이렇게 말한 홈즈는 의자에 앉은 채 여인 무릎을 매부리처럼 뾰족한 코끝에 닿을 정도로 죽혀 올려 몸을 둥글게 말았다. 그리고 점토를 구워 만든 검은 파이프를 괴이한 모습의 새 부리처럼 입에 물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동안 앉아있기에 난 홈즈가 잠든 줄 알고 꼬벅꼬벅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홈즈가 갑자기 단호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파이프를 난로 위에 올려놓더니 이런 말을 했다. 오후에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사라사테의 연주회가 열린다네. 왓슨? 내가 환자들에게서 자네를 2시간 정도 빌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군.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은 한가하네. 내일은 원래 그리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그럼 모자를 쓰고 따라오게. 우선 시가지를 지나가다가 도중에 점심 식사를 하세. 그런 다음 연주회에 가는 거야. 프로그램을 보면 독일 곡이 많은데 나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곡보다 독일 곡을 더 좋아하네. 게다가 나는 지금 생각에 잠겨야 하니 독일 음악은 나한테 꼭 알맞아. 우린 지하철을 타고 알더스 게이트까지 갔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sak스 코버그 광장이 있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윌슨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한가운데 철책을 두른 조그만 공터가 있었다.
모든 것이 낡아빠진 초라하고 작은 거리였다. 그을린 벽돌로 지은 2층 건물이 둘러싼 곳에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철책 안쪽에는 잡초처럼 자란 잔디와 빛바랜 월계수가 오염된 공기와 싸우며 자라고 있었다. 모퉁이에 있는 집 앞에 전당포임을 알리는 금빛 구슬이 3개 달린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갈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제이베스 윌슨이라 써놓은 간판도 걸려 있었다. 그 빨강머리 의뢰인의 영업장소였다. 그 가게 앞에 멈춰선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가늘게 뜬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거리를 오가며 집의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길을 천천히 오르내렸다. 다시 전당포 앞으로 돌아온 홈즈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보도를 있는 힘껏 2번 두드린 다음 가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바로 열리더니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영리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마워요. 그런데 잠깐 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스트랜드가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3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고 다시 4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가면 됩니다. 점원은 또박또박 말하고 문을 닫았다. 머리가 좋은 친구야. 발걸음을 떼면서 홈즈가 말했다. 저 녀석은 런던에서 4번째로 영악한 놈일세. 대담함으로 따지면 3손가락 안에 들지. 저 녀석이라면 나도 예전부터 조금 아는 게 있었네. 윌슨 씨 전당포 점원이 틀림없이 깊은 관계가 있는 거지? 자네는 저 사람 얼굴을 보기 위해 길을 물어본 거고. 아니, 저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닐세. 그럼 녀석이 입고 있는 바지에 무릎을 보고 싶었네. 그래, 어땠나? 뭔가 알아낸 게 있나? 생각한 대로였어. 조금 전에 보도는 왜 두드린 거지? 왓슨?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관찰할 때일세. 우리는 적지에 뛰어든 간첩이나 다름없어. 자, sak스 코버그 광장은 대충 조사를 끝냈으니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그곳을 살펴보도록 하세. 후미진 sak스 코버그 광장에서 모퉁이 하나를 돌아 큰 거리로 나서자 그곳은 별천지같이 번화한 곳이었다. 마치 그림의 앞뒷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곳은 시가지의 북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큰 길 중 하나로 대도시 런던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도로는 2줄로 길게 늘어서 오가는 마차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으며 보도는 넘쳐나는 사람들로 새카맣게 보였다. 그리고 깨끗한 가게들과 튼튼해 보이는 사무실용 건물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는데 이렇게 화려한 곳이 그처럼 초라한 광장과 등을 마주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길 모퉁이에 선 홈즈는 거리를 둘러보고 있었다. 어디 보자. 이곳에 늘어서 있는 건물들을 순서대로 외워보도록 할까? 정확한 런던 지식을 쌓는 게 내 취미거든. 제일 앞에 모티머 상점이 있고 그 다음이 담배 가게로군. 그리고 신문 판매점, CTN 서버벤 은행 코버그 지점, 채식 음식점, 그리고 맥파렌 마차 제조 회사의 창구가 있군. 그 너머는 다른 구역일세. 왓슨, 이걸로 일은 끝일세. 앞으로가 기대되는걸. 샌드위치에 커피라도 먹고 나서 바이올린의 나라로 떠나보세. 빨강머리 의뢰인들이 기상천외한 수수께끼를 들고 와서 우릴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는 음악의 세계로 말이야. 홈즈는 열렬한 음악 애호가였다. 자신의 연주 실력도 훌륭했고 작곡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날 오후 홈즈는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는 표정으로 홀의 가장 앞좌석에 앉아 음악에 맞춰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움직였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눈빛은 꿈을 꾸는 듯했다. 평소 경찰견 같던 모습이나 엄격하고 냉정하며 날랜 탐정으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홈즈의 성격에는 2가지 면이 있는데 언제나 그것이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지금처럼 깊은 명성에 잠겨있을 때의 모습과 그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듯한 기민하고 엄격한 모습이 그것이었다. 그의 성격은 극도의 이완 상태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로
그리고 다시 극도의 이완 상태로 움직였다. 그러니 악당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홈즈가 며칠이고 팔걸이 의자에 몸을 파묻고 앉아서 즉흥곡을 만들거나 옛날 책을 읽고 있을 때다. 갑자기 홈즈의 몸에서 범죄 수사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며 그 뛰어난 추리력이 최고조에 달해 직관의 수준까지 상승하여 곧 범인을 잡아들이기 때문이다. 홈즈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인간 이상의 힘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날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음악에 사로잡힌 홈즈를 바라보며 난 그가 쫓고 있는 녀석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왓슨, 자네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겠지? 홀에서 나오자 홈즈가 내게 물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할 일이 있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야. sak스 코버그 광장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라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엄청난 범죄를 꾸미고 있는 녀석이 있어. 하지만 아직은 그 범죄를 막을 충분한 시간이 있네.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이 문제를 조금 번거롭게 했지만 어쨌든 오늘 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몇 시? 10시쯤이면 충분할 거야. 그럼 10시까지 베이커가로 가겠네. 고맙네. 그런데 친구,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주머니에 군용 권총을 숨겨 가지고 오게나. 이렇게 말하며 홈즈는 손을 흔들고는 몸을 돌려 서둘러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홈즈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어 움츠러들기 일쑤였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다. 나는 홈즈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홈즈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지금까지 발생한 일의 진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전부 알고 있는 듯했다. 켄싱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속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필사했다는 그 빨강머리 손님의 기묘한 이야기부터 오후에 본 sak스 코버그 광장에 있던 가게, 홈즈가 헤어질 때 건넨 의미 있는 말들까지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오늘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왜 권총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 어디서 무엇을 할 생각일까? 홈즈가 내게 준 힌트를 떠올리면 그 전당포 점원은 못된 녀석으로 어떤 커다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려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밤이 되면 전모를 알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9시 15분에 집에서 나왔다. 하이드 파크를 가로질러서 옥스퍼드가를 지나 베이커가로 들어섰다. 홈즈의 하숙집 앞에는 이륜마차 2대가 서 있었다. 입구로 들어서니 2층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홈즈가 두 남자와 열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찰국의 피터 존스였다. 다른 한 명은 마르고 키가 컸으며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서 슬픔이 느껴졌다.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값비싼 실크 해트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드디어 전부 모였군. 이렇게 말한 홈즈는 어부들이 입는 재킷에 단추를 채우며 사냥에 쓰는 묵직한 채찍을 선반 위에서 꺼냈다. 왓슨, 런던 경찰국에 있는 존스 씨는 알고 있지? 그리고 메리웨더 씨를 소개하겠네. 오늘 밤 함께 모험을 즐기실 분이라네. 이번에도 함께 사냥하게 되었군요, 왓슨 박사. 홈즈 선생님은 사냥감을 모는데 참으로 능숙한 사냥꾼이니까요. 하지만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나처럼 숙련된 개가 한 마리 필요합니다. 존스가 건방진 태도로 말했다. 설마 아니 기러기 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메리웨더 씨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 점이라면 홈즈 선생님을 믿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수사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이론과 공상에 치우쳐 있기는 해도 탐정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숄토 살인 사건이나 아그라 보물 사건에서는 경찰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존스가 말했다. 그랬군요, 존스 씨.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틀림없겠죠. 하지만 토요일 밤에 카드놀이를 못하게 된 것은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쉬워 마세요. 당신은 오늘 밤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도박보다 흥미진진하고 커다란 승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카드놀이보다 훨씬 더 가슴 설레는 승부가 될 것입니다. 메리웨더 씨, 당신이 이번 게임의 건도는 3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리고 존스, 당신은 전부터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범인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 존 클레이라는 녀석은 살인, 절도, 위조 화폐 제조 등 범죄라는 범죄는 전부 저지른 놈입니다. 아직 젊지만 그쪽에서는 꽤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메리웨더 씨, 난 런던의 어떤 범죄자보다도 이 녀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싶습니다. 게다가 클레이의 할아버지는 왕가의 피가 흐르는 공작이었고 녀석도 이튼 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나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녀석의 짓이라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이번 주에 스코틀랜드에서 도둑질을 했구나 싶으면 그 다음 주에는 코널에서 고아원 건설을 한다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식입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년째 녀석이 뒤를 쫓고 있는데 아직 녀석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녀석을 존스 씨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존 클레이 사건에 한두 번 관여한 적이 있는데 녀석은 틀림없이 그쪽의 1인자입니다. 아, 이런. 벌써 10시가 넘었군. 이제 슬슬 출발합시다. 둘이 함께 앞에 있는 마차를 타고 가세요. 왓슨과 나는 그 뒤에 있는 마차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마차를 타고 갔지만 홈즈는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앉아 연주회에서 들은 곡을 흥얼거릴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마차는 가스등 불빛이 비추는 복잡한 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다가 이윽고 파링턴가로 접어들었다. 홈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거의 다 왔군. 저 메리웨더라는 사람은 은행의 중력으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그리고 존스도 있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데려왔지. 존스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수사할 때는 완전히 바보라니까. 유일한 장점은 불독처럼 용감하고 일단 한번 범인을 잡으면 가재처럼 절대 놓지 않는다는 점이지. 아, 다 왔네.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군. 그곳은 오늘 아침에 우리 둘이 왔던 그 큰 길이었다. 마차를 돌려보내고 메리웨더 씨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 옆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 그가 열어준 뒷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좁은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 튼튼해 보이는 철문이 있었다. 메리웨더 씨가 열어준 문을 지나 나선형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다시 튼튼해 보이는 철문 하나가 또 나타났다. 그곳에 멈춰선 메리웨더 씨가 랜턴에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다시 우리들을 데리고 흙냄새가 나는 어두운 통로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세 번째 철문이 있었다. 그렇게 간신히 도착한 곳은 커다란 지하실인지 창고인지 모를 동굴 같은 방이었는데 주위의 벽에는 짐을 옮길 때 쓰는 큰 나무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위에서 들어올 염려는 없겠군요. 홈즈가 랜턴을 높이 치켜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밑으로 들어올 염려도 없습니다. 메리웨더 씨는 이렇게 말하며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닥돌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 소리가 이상한데 텅텅 빈 소리가 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엉망이 됩니다. 모처럼 기회를 잡았는데 당신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요. 우리 일을 방해하지 말고 제발 저 상자에 앉아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나 하십시오. 홈즈가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메리웨더 씨는 화난 표정으로 나무 상자에 걸터 앉았다. 홈즈는 랜턴과 돋보기를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돌과 돌 사이의 균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단 2, 3초 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전당포 주인이 잠들기 전엔 녀석들도 움직일 수 없겠죠. 하지만 그가 잠들면 바로 일을 시작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마치면 그만큼 도망칠 시간을 버는 셈이니까요. 왓슨? 자네도 이미 짐작했겠지만 우린 지금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은행의 구시가 지점 지하실에 와 있네. 메리웨더 씨는 이곳의 지점장이야. 런던의 네로라는 악당들이 왜 이 지하실을 노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걸세. 우리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프랑스의 금괴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라는 말은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메리웨더 씨가 속삭이며 말했다. 프랑스의 금괴라고요? 네. 몇 달 전에 우리 은행은 지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은행에서 나폴레옹 금화 3만 개를 빌렸죠. 금화는 개봉하지 않은 채 이 지하실에 쌓아두었는데 벌써 소문이 나도 모양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상자에도 얇은 나판에 쌓인 나폴레옹 금화가 상자 하나에 2,000개씩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화를 하나의 지점에 보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은행의 중력들도 모두 좌불안석이죠. 그럴만도 하죠. 그럼 우리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도록 합시다. 사건은 앞으로 1시간 안에 결단이 날 겁니다. 메리웨더 씨, 그때까지 그 랜턴에도 덮개를 씌워두세요.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카드를 한 벌 주머니에 넣어오기는 했습니다. 딱 4명이니까 두 사람이 한 편이 되면 당신이 좋아하는 카드 놀이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적이 만반의 준비를 해둔 것 같아 불을 켜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각자의 위치를 정합시다. 우리가 적의 의표를 찌르기는 하겠지만 매우 대담한 녀석들이라 아주 조심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난 이 나무 상자 뒤에 서 있을 테니 여러분은 저쪽에 있는 상자 뒤에 숨어 있는 걸로 하죠. 내가 녀석들에게 불을 비추면 일제히 뛰어드는 겁니다. 왓슨? 녀석들이 총을 쏘면 자네도 주저하지 말고 쏘게나. 난 권총을 장전하여 내가 숨어있을 나무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홈즈가 랜턴 앞에 덮개를 씌우자 주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금까지 이런 어둠은 본 적이 없었다. 금속이 타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조조한 긴장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졌고 차갑고 끈적끈적한 지하실 공기는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퇴로는 하나밖에 없어. 전당포를 지나서 상스코버그 광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부탁한 대로 조치를 취했겠죠, 존스?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경관 3명을 전당포 문 앞에 배치해두었습니다. 완전히 도가니 든지로군. 이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도 길게 느껴졌는지 나중에 홈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다린 시간은 75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난 이미 아침 해가 떠올라 날이 밝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길게 느껴졌다.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손발이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고 찌릿찌릿 저렸다.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고 덩치가 큰 존스의 깊은 숨소리와 메리웨더 씨의 가늘고 한숨 같은 숨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상자 너머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서 갑자기 반짝하고 한 줄기 불빛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바닥에 깔아놓은 돌 위로 점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노란 선이 되더니 돌 사이에 갈라진 틈이 보였다. 그리고 여자 손처럼 하얀 손 하나가 쑥 나타났다. 1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위를 더듬거리던 그 손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고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 남아있었다. 그것은 포석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덜컥덜컥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랗고 하얀 돌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횡안이 뚫린 사각형 구멍에서 랜턴 불빛이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소년 같은 얼굴이 머리를 내밀었다. 그 얼굴은 잽싸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구멍의 한쪽 끝에 손을 대고 몸을 위로 빼올렸다. 그러고 나서 뒤따르던 동료를 끌어올렸다. 뒤따라온 사람도 몸집이 작았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빨간색이었다. 앞서 들어온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좋았어. 끄라고 자루는 가지고 왔겠지? 아, 뭐야? 뛰어내려, 아치! 교수대에 가게 생겼어! 갑자기 홈즈가 달려들어서 먼저 올라온 남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아치라는 녀석은 구멍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존스가 상의 깃을 잡는 바람에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빛에 총신이 번쩍이는 것이 보이자 홈즈가 재빨리 채찍으로 남자의 손목을 후려쳤다. 철컥하는 소리를 내며 권총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허튼 짓은 그만두시지, 존 클레이. 이제 도망칠 구멍은 없다. 그런 것 같군. 하지만 내 친구는 무사히 탈출할 거야. 옷깃이 찢어지긴 했지만. 홈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고 상대방도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자 홈즈는 말을 이었다. 밖에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 철저하게 대비했군. 대단해. 너야말로 대단하더군. 특히 빨강머리 연맹이라는 아이디어는 기발하고 아주 교묘했어. 홈즈의 말이 끝나자 이번엔 존스가 말했다.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지. 그 녀석이 구멍으로 뛰어내리는 기술은 나보다 뛰어나던데. 자,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워주겠다. 내게 그 더러운 손을 대지 말도록. 자넨 모르겠지만 내 몸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 내게 말할 땐 예의를 갖춰서 경어를 사용해주기 바라네. 수갑을 차며 존 클레이가 말했다. 존스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다가 곧 킬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황공하오나 계단을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전하를 경찰서까지 모시고 갈 마차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훨씬 낫군. 존 클레이는 귀족처럼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니 우리 셋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존스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지하실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메리웨더 씨가 말했다. 홈즈 선생님,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은행이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은행 강도를 찾아내 멋지게 체포하셨으니 말입니다. 나도 저 클레이라는 사람한테 한두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때문에 비용을 조금 지불했는데 그건 은행에서 지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고 빨강머리 연맹이라는 무척 기발한 이야기도 들었으니 사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녘 베이커가의 방으로 들어와 위스키를 마시며 홈즈가 사건을 설명해 주었다. 왓슨, 그러니까 말일세. 이상한 빨강머리 연맹 광고나 백과사전을 필사하게 한 것은 별로 똑똑하지 않은 전당포 주인을 매일 몇 시간씩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꾸민 짓이었다네. 난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조금 특이하기는 해도 실로 교묘한 방법이었네. 물론 그 머리 좋은 클레이가 동료의 머리카락이 빨간 것을 보고 생각해낸 일이겠지. 수천 파운드나 되는 돈이 걸려있으니 전당포 주인을 끌어내려고 일주일에 4파운드 정도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야. 우선 신문 광고를 낸 뒤
한 명은 임시 사무실을 빌리고 다른 한 명은 전당포 주인을 부추겨서 회원 가입을 신청하게 한 거지. 그렇게 둘이서 전당포 주인이 매일 가게를 비우도록 만든 거야. 난 그 점원이 다른 사람의 절반 정도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네. 그런데 그 목적을 어떻게 알아낸 건가? 전당포에 여자가 있었다면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 경우엔 조금 달랐네. 그리고 전당포 주인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니 그렇게까지 해서 훔쳐낼 물건이 집안에 있을 리도 없었고, 그렇다면 집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일세. 그게 무엇일까? 문득 점원이 사진을 좋아해서 지하실을 뻔질나게 드나든다는 말이 떠오르더군. 지하실, 바로 그 지하실에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더니 그 점원은 런던에서도 가장 대담한 짓을 저지르기로 유명한 악당 존 클레이였네. 매일 몇 시간씩 몇 달에 걸쳐서 지하실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니 그게 뭘까? 난 다시 생각했고 다른 건물을 향해서 땅굴을 파는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네. 자네와 둘이서 전당포를 보러 갔을 때 이미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네. 내가 지팡이로 보도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네는 놀란 듯 했지만 그건 지하실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지하실은 집 뒤쪽으로 나 있더군. 그리고 벨을 누르니 예상대로 점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고 나와 녀석은 그때까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그때도 나는 얼굴을 거의 보지 않았네. 예전에 말한 대로 녀석의 무릎을 봤지. 바지가 꼬깃꼬깃하게 주름이 잡히고 더러우며 달아 빠졌더군. 쉴 새 없이 터널을 파서 그랬던 거야.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를 향해서 굴을 파고 있는 걸까 하는 것이었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퉁이를 돌아가 보니 전당포 바로 뒤에 CTN 서버밴 은행이 있더군. 그것으로 의문은 완전히 풀렸다네. 연주회가 끝나고 자네와 헤어진 나는 런던 경찰국에 갔다가 은행 지점장을 만나러 갔지. 결과는 자네가 눈으로 직접 본 대로일세. 그렇다면 녀석들이 오늘 밤에 지하실로 침입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냈나? 아, 빨강머리 연맹을 해산했다는 말은 이제 윌슨이 집에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밖에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터널을 다 팠다는 뜻이지. 그런데 터널이 언제 발견될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치울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일을 저지르면 은행에서도 월요일이 되어서야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 테니 도망치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녀석들이 오늘 밤에 침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네. 정말 명확한 추리로군.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의 끈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어.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 다시 권태가 내게 몰려들고 있어. 내 삶은 지루한 나날에서 벗어나려는 긴긴 몸부림일세.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네는 전 인류의 은인일세. 내가 이렇게 말하자 홈즈가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어딘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귀스타프 플로베르가 조르주 상드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네. 인간은 보잘것없으며 그가 빚은 작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빨강머리 연맹 셜록 홈즈.